네, 안녕하세요. 손소 변호사입니다. 손최강, 손소 변호사의 최근 강력 사건. 오늘 2화인데요. 2화, 울산으로 갑니다. 이 사건, 판결문을 함께 볼 텐데요. 보면 볼수록 참 세상이 무섭구나. 세상에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 참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세하게 범행수법 등을 살펴볼 텐데, 굉장히 잔인하고요. 잔혹하고 인간이라고 보기 힘든 행동을 합니다. 다소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만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나마 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 역시 지난 1화와 마찬가지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역시 몰수된 물건들을 봐야 돼요. 청테이프 일부, 다용도 로프, 목에 감겨있던 밧줄, 이게 몰수됐습니다. 범죄로 인해서 얻은 것이라기보다는 범행에 이용된 도구로 짐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전자발찌 20년 동안 부착하라는 명령도 함께 나왔습니다. 지난 1화에서 살펴본 사건과 상당히 비슷한 그런 형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사람 85년생입니다. 85년생 남성, 일용 노동자로 일하던 김모 피고인인데요. 전과가 있어요. 이 판결문을 보면 항상 전과를 보여줍니다. 이제 범죄 전력이죠. 2012년 5월에 살인미수로 징역 3년, 그리고 또 기타 다른 범죄가 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징역 6개월, 합해서 징역 3년 6개월을 살고 나옵니다. 그때 성매매 여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살인미수 전과가 있고요. 그 외에 전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있는데 이건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살인, 사기, 절도, 또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 이거는 신용카드 관련된 거죠. 그리고 사체 오욕. 자, 사체 오욕이 뭔가, 여기에서 상당히 참 불쾌해지고 불편해지는 그런 행동들이 확인됩니다. 순서대로 쭉 한번 갈게요. 첫 번째, 살인입니다. 가장 중한 범죄이기도 하고요. 기타 다른 범죄 이전에 가장 먼저 저질러진 범죄가 바로 이 살인입니다. 자, 이 피고인 김 씨는요, 2020년 2월에 채팅 어플인 앙톡을 통해서 당시 29세인 강모 씨, 여성이죠, 만났습니다. 성매매 여성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 발생 전까지 두세 번 성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이 피고인 김 씨는 35살이고요. 2020년 7월 1일 저녁에 이제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자기 집에서 이 김 씨 피고인이 카톡으로 대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에 성매매 경험이 있으니까 둘 사이에 돈을 더 줄 테니까 손을 묶고 성관계를 하자, 이런 제안을 하고 이 상대 여성 강 씨가 오케이 동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양산에 있는 한 모텔에서 만나기로 하는 거죠.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9시 26분 저녁 울산 남구에서 길이 약 15m의 로프를 삽니다. 이거는 성관계할 때 사용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시외버스 타고 양산시로 갔어요. 그래서 같은 날 밤 11시 반경에 이제 양산에 있는 그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이 상대 여성 강 씨에게 호수를 알려주고 11시 58분 거의 자정 무렵에 도착을 합니다. 피해자가 함께 담배 피면서 일상적인 얘기를 나누고요. 새벽 1시 10분이 됐습니다. 1시 10분이 되니까 여기서 선불로 돈이 지급이 됩니다. 피해자 강씨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1만 원을 송금합니다. 이루어졌어요, 계좌 이체가. 그리고 그 직후인 1시 14분에 배달음식 시켜가지고 함께 먹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2시쯤에 이제 다 먹은 거예요. 먹은 다음에 약속대로 성관계를 하자라고 요구했는데 이 피해자가 피곤하다 그러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화가 났죠. 화가 나서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서 뒤로 제낀 다음에 주먹으로 목 부분을 두세 번 때렸습니다. 그래도 화가 안 풀려요. 그래서 죽여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이거 다 자백한 겁니다.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이제 눕힌 다음에 베개로 머리를 5분 정도 강하게 눌렀습니다. 의식을 잃었어요. 그리고 화장실 가서 스프레이, 헤어 스프레이 통 있죠? 그걸로 머리 뒷부분을 4, 5회 때립니다. 그 다음 아까 준비한 로프 있잖아요. 목을 강하게 감아서 조릅니다.
침대에 있어 이미 사망했죠.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가방에 청테이프도 가지고 왔어요. 청테이프로 얼굴을 여러 번 둘둘둘 감았습니다. 결국 경부 압박 질식으로 사망하게 됐죠. 이렇게 살해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살인. 자, 두 번째 사체 오육입니다. 우리가 사체 은닉, 사체 유기, 사체 손괴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시신을 사체를 버리거나 숨기거나 손괴하거나. 사체 오육은 뭐냐면 말 그대로 욕보이는 겁니다. 다양한 방식이 있죠. 사체를 욕보이는 방식은. 근데 이 사건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인 성적으로 욕보이는 행동을 합니다. 아니, 내가 21만 원 송금했는데 못했네? 이러면서 손으로 옷을 다 벗긴 다음에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사체에 이제 가슴 부위를 주무르고 또 입으로 유두를 빨아서 오욕했다. 사체 오욕 부분이 4줄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재산범죄로도 이어집니다. 절도예요. 절도. 판결문에 이 재산범죄의 그 범죄 일람표도 있는데요. 범죄 일람표 첫 번째는 절도고요. 두 번째는 사기 등입니다. 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총 16개의 물건을 훔쳐요. 대표적으로 루이 까또즈 검은색 반지갑 1개 훔치고요. 뭐 체크카드가 쫙 있고 10몇 개 있고 주민등록증 또 아이폰 또 삼성 휴대폰 전화기가 2대 있었는데 이거 다 훔쳐갑니다. 그래서 자기 가방에 넣고 모텔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훔친 겁니다. 재산범죄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가지고 나온 카드들이 많잖아요. 네, 그 중에서 다 사용하지 않았는데 대구은행 체크카드 하나, 이거를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성매매 대금 21만 원 대구은행 계좌로 넣었거든요. 이걸 생각해서 대구은행 계좌를 계속해서 이용을 한 거죠. 카드를 이용을 한 겁니다. 자, 범죄 일람표 2번에 총 16건, 총 12건이 나오는데요. 합하면 11만 900원입니다. 11만 900원인데, 이거, 내용들을 보면은, 사람을 죽이고서 이런 행동을 했다? 오히려 너무 자잘한 거를 샀다는 게 더 비정상적으로 이해됩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7월 2일 새벽 3시에, 편의점에서 던일 담배 2갑. 9,000원 주고 사고요. 30분쯤 후인 새벽 3시 37분에 택시비로 64,000원 결제하고요. 이거 다 대구은행 체크카드를 쓴 겁니다. 자기가 돈 준 거 내가 돈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쓴 거예요. 세 번째는 역시 던일 담배 또 1갑 4,500원. 이건 택시비 결제하고 3분 후입니다. 그 다음 4시 1분에 또 택시비 4,600원. 또 4시 37분에 7,000원 주고 갈비탕을 먹어요. 자, 그 다음 잠을 자고 10시 15분에 커피 1,600원짜리 커피 하나를 결제합니다. 그리고 9분 후인 10시 24분에 또 1,500원짜리 커피 2개 3,000원 주고 결제하고요. 오후 1시 39분경에 택시비 4,800원, 2시 23분에는 1,500원 주고 우유 하나, 3시 52분에는 PC방 요금 3,000원 무인 결제하고요. 또 4분 후에는 1,600원 주고 음료수 하나 역시 무인 결제합니다. 그리고 18시에 택시비 6,300원 결제해서 11만 900원 썼어요. 사람 죽여놓고 썼습니다. 자, 이렇게 총 12회에 걸쳐서 범죄를 해서 사람을 속이고 재물을 받거나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겁니다. 다 자백을 했습니다. 증거도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사람 이제 그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된다. 이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라고 검사가 이야기했고 법원이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도 밝혀야 하는데 일단 살인미수, 성매매 여성 살인미수로 징역 3년 그리고 6개월 선고받았잖아요. 그런 전력이 있고 또 전과가 하나 더 있습니다. 조금 전 살인미수는 2012년에 처벌받았는데 2006년에도 처벌받은 게 있습니다. 이때 역시 징역 3년 강간상해입니다. 강간상해 징역 3년 복역한 적도 있어요.
이런 범죄성이 상당히 짙은 이런 피고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무기징역이 나왔고요. 성매매 거부당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잔인하게 살해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어떤 태도와 반응입니다. 전혀 반성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잘못해서 죽인 거다. 미안한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다. 결국 이 사람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력범죄의 습벽에 의한 거다. 풀려나면 또 할 수 있다. 또 죽일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이 매우 크다. 그러니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된다. 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사실 이 살인의 동기 역시 물론 뭐 분쟁과 갈등은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사람을 죽인다? 법원은 정상적인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기에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 20점이에요. 이거는 재범 위험성이 높음입니다. 그리고 PCR 검사 있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요즘에 뭐 사이코패스 검사라고도 많이 부르는 PCR 검사 했더니 40점 만점에 16점. 25점부터는 이제 사이코패스로 보는 거죠. 재범 위험성 높음이다. 예. PCR 검사 16점은 중간이죠. 네. 하지만 앞에 있었던 검사랑 두 개를 합쳐서 보면은 이거는 재범 위험성이 높음이다. 살인범죄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라고 봤습니다. 자, 죽였다는 건 다 자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선 변호인인데요. 재판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심신미약이다. 왜 심신미약이냐? 술 취했냐?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경계성, 정서불안정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충동 조절이 어려운 장애가 있다. 그 유명한 충동 조절 장애. 그래서 심신미약이기 때문에 감경해달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정신감정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당시에 그 치료감호소 의사가 현재 특정한 정신과적 진단이 없다.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건재하다. 문제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그랬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피고인 2012년 4월 13일경에 병원에서 진단을 받습니다. 경계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아요. 하지만 우리 법원은 이런 경계성 인격장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심신미약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경계성 인격장애는 성격장애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성격장애의 일종이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충동조절 관련된 문제가 다소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성격적인 결함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형의 감면 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심해요. 인격장애가 너무 심해서 정신병,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정신병과 같은 수준에 올랐을 경우에는 심신미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이 피고인은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따라서 경계성 정서불안정성 인격장애, 경계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심신미약은 아니다. 네, 정신병은 아니니까 이렇게 본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형량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렸죠. 무기징역이라고 했어요. 왜 무기징역이? 무기징역은 현재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도 왜 무기징역을 선고하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너무 잔혹한 범죄라는 거예요. 죄질이 극히 무겁다고 평가했습니다. 왜 그러냐? 성매매 대가를 받았는데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니까 무차별적인 폭행을 하고 로프로 목을 감아 조르고 이렇게 죽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실은 더 분노하게 만드는 내용들이 나와요.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담뱃불로 이 피해자의 몸을 지집니다.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죽은 척 하는 건가 싶어서. 또 옷을 다 벗긴 다음에 욕조에 물 가득 받아놓고 10분 동안 넣어놨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적인 사체 오욕 행위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물건도 가지고 오고 체크카드도 마음대로 썼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피고인이.
아니 이거 죽은 사람한테는 더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피해자에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져나왔습니다. 또 아까 그 아이폰 이야기했잖아요. 가지고 나온 것 중에 로즈 골드색 아이폰 한 개가 있었습니다. 15번에. 이거 팔려고 시도했어요. 중고 거래를 시도합니다. 이런 걸 다 두루 종합해 보면 죄질이 극히 무겁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아까도 잠시 말했습니다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역시 대단히 무섭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아니 돈 받고 왜 약속 안 지키냐, 배신감을 느끼고요. 그리고 또 얼굴 떠오르면은 더 화가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반성하지 않고 뭐가 잘못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또 아니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아보려고 담뱃불로 지진 거잖아요. 시체를, 몸을, 피부를. 그러면 물에, 욕조에 왜 담가놨어? 그랬더니 특별한 이유가 있던 건 아니고요. 영화에서 봤습니다. 영화에서 그런 거 봤어요. 그리고 아까 사체 오욕, 그건 왜 그런 거야? 제가 돈 냈는데 성관계 못해서 아쉬워서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청테이프로 얼굴을 둘둘 감은 건 왜 그런 거야? 그 피해자 얼굴 보기가 너무 흉해서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체크카드 막 쓴 거, 사실상 성매매 대금을 돌려받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문제없다, 이거 정당한 거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뭐 진지하게 후회하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고 피해자의 사망을 자기 탓으로, 피해자 탓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반인륜적이고 엽기적이죠. 타인의 감정이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유족에게 반성하지도 않고 위로하지도 않고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요.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판결문에 이런 내용들은 있어요. 비록 이 피고인이 유년 시절 부모로부터 정서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고 또 충동 조절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다. 하지만 조금 전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요소들, 내용들을 보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된다. 그렇게 이 사람이 한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요. 전자발찌 20년 동안 부착하라고 합니다. 또 준수사항도 있어요. 무기징역입니다만 상황에 따라 가지고 가석방도 가능하고요. 네. 원칙적 이론적으로는 풀려날 경우에 20년 동안 부착 기간 동안 주거를 이제 제한하는 거죠. 신고한 관할 시군구로 제한합니다. 그리고 거주지 벗어나서 여행 갈 경우에는 미리 신고하고 허락을 받아라 라는 준수사항까지 이제 덧붙여졌습니다. 이렇게 1심에서는 무기징역형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피고인 김씨가 항소했어요. 이게 너무 형이 무겁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항소했습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구형했기 때문에 구형한 대로 선고대에서 검사가 항소하지는 않았고요. 근데 일단 형이 정말 너무 무거운지 여부를 따지기 전에 1심 판결의 잘못된 부분 하나를 부산고등법원이 지적을 합니다. 이거 환부해야 된다. 즉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들 소유의 물건들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상속인들에게 환부해라 라는 내용을 주문에 넣었고요. 사실 이거는 뭐 이거는 가해자, 피고인의 어떤 그 형벌과는 직접 관련되진 않은 겁니다. 자, 그러면서 1심의 무기징역형이 2심에서 징역 28년으로 내려갑니다. 1심이 인정한 그 범죄 사실들은 다 인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2심 역시 잔혹한 범행이고, 그리고 또 살인의 결과를 확정적으로 의혹했고, 또 살인 후에 추가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걸 다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본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약간 달라져요. 왜냐하면 무기징역형은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종신자유형입니다.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이죠. 그래서 무기징역형 선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양형 요소를 두루두루 다 봐라 라고 항소심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연령, 직업, 경력,
성격, 지능, 교육 정도, 성장 과정, 가족 관계, 범죄 전력, 피해자와 관계, 범행 동기, 사전 계획 유무, 준비 정도, 수단, 방법, 잔인성, 결과 중대성, 피해자의 수, 유족의 피해 감정, 범행 후 심정, 태도, 반성 유무, 피해 회복 정도, 재범 우려 등등 다양하게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무기징역형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와야 한다는 건데 항소심은 그렇지 않다고 봤습니다. 함께 좀 한번 짚어보죠. 첫 번째, 사전에 살해하려고 계획한 건 아니다. 또 성매매 대가를 지급했음에도 성매매를 거부하자 격분해서 범행에 이른 것이다. 과거부터 충동조절 장애를 이제 겪어왔고 그러한 성격이 이 사건 당시에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또 유년 시절에 아버지와 형의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돼서 불우한 성장 과정을 보냈다. 그리고 지금 친구나 가족들로부터 단절돼서 일정한 직장도 없이 일용 노동하며 생활하고 있다. 결국 사회의 어떤 그 지지도 없고 이렇게 사소일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불안한 정서 상태를 그런 것들이 다 유지하고 심화하도록 만든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잡힌 다음에 보였던 여러 가지 태도, 피해자를 오히려 원망하고 책임을 돌리는 그런 태도들 뭐 인정된다. 하지만 범행 후에 검거돼서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도 순순히 받아들였다. 뭐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 않다. 책임을 면하라고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약간은 후회하고 있기도 한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이라는 점을 뭐 그런 게 잘못됐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는 아니다. 그리고 유족들에게 뭐 피해 배상하지 못하고 이런 것도 재산이 없어서 그런 거다. 또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다. 그래서 그거를 아주 불리한 요소로 보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 게다가 35세입니다. 장기간의 징역 생활을 하면 잘못을 깨닫고 조금이라도 성격적인 문제를 개선해 나갈 여지도 있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장기간의 징역형을 산 다음에 또 전자발찌 20년 동안 차야 되니까 출소한다 하더라도 재범 예방 효과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무기징역은 너무 과하고 1심의 무기징역 너무 과해서 잘못됐고 징역 28년이 맞다 라고 부산고등법원이 선고했고요.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이 사건 뭐 형량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재판에서 양형을 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그리고 한 사람의 어떤 운명, 인생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겠죠. 이 피고인 정말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인간이라고 보기 힘든 그런 행동들을 했고 살인 미수 한 번에 또 실제로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또 그전엔 또 이제 강간으로 징역살이를 하고 이번에 징역 28년이 나왔습니다. 만 35세이기 때문에 환갑 한참 지나서 나오게 됩니다. 가석방 등이 없다면. 그 후에도 20년간 전자발찌를 차야 되기 때문에 출소하기 전에 이제 그 교도소에서 어느 정도 좀 제대로 된 사람으로 바뀌고 또 나온 후에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좀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 잔혹한 범죄 알아봤고요. 살인, 사체, 오욕, 그 후에 이루어지는 절도와 사기 범죄까지 살펴봤습니다.